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12월 3주차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시장이 크게 지표는 많지만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는데 파월 의장께서 입장을 180도 변경하시면서 금리는 거의 폭락 수준이고 지수는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꽤 높은 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금리 피벗 시점에 보다는 좀 약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나온 지표는 고용동향지수 보면 이게 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매우 느린 속도로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의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연말 연심에도 평년 수준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소매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고 연준에서 긴축을 하면서 그리고 실질 임금이 조금 많이 감소하면서 일어난 효과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핵심 CPI인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입니다. 평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개월 평균이나 6개월 평균 이렇게 해도 거의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시던 구간은 지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의 금리 상승 동결이라든지 금리 하락까지 발표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평년 수준으로 보면 내려오다가 조금 반등해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서 이때는 이제 물가지수표도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년 수준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평년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음식과 에너지는 핵심 CPI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실질소득인데 월 단위로 쭉 안 좋다가 연말에 좀 올랐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임금 협상이 종료되고 결정되면서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30년 고정금리 담보대출은 장기물금리 급락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가 폭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훨씬 좀 많이 6%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매물가인 공급자 물가지표인데요. 공급자 물가지표는 이미 평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들쭉날쭉 했었죠. 근데 지금은 벌써 0%가 두 번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그래서 결국 하락 쪽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급자 물가지수 전체를 보면 이미 평년 수준보다 평년 수준인 2%보다 거의 최근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소비자 물가에 몇 달 뒤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시장에서는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연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과 뭐 한 20일 전만 해도 똑같이 하이어 for 롱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께서 입장을 180도 변경하셨죠. 그동안 보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상승 속도였습니다. 이게 이런 적이 없죠. 이건 뭐 거의 이런 식이니까 이런 급격하게 올렸던 상황에서 지금 지표상으로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쪽이 계속 이제 평년 수준으로 회귀 중이고 공급자 물가는 이미
거의 평년 수준으로 단기적인 구간은 이미 그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좀 물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재무제표를 보면 이 돈이 코로나 때 얼마나 급격하게 풀었는지 나타나고 있죠. 보통 뭐 이 정도 다들 기울기인데 이번에 내려오는 하락 속도도 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는 뭐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대부분 물론 2010년대 얘기지만 이 정도 속도로 긴축을 계속하면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급격하게 돈을 빼는데 법인이나 이런 사업체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경영 실적에. 그래서 이 정도로 급격하게 돈을 걷어들이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 아주 잘 나가는 빅테크나 이런 쪽을 제외하면 다른 쪽 기업들 EPS라든지 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쓰고 있는 이유죠. 네, 다음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인 거의 안 좋습니다. 이것도 7개월째 제로, 요거 하나 빼면 0.25, 0.08인데 빼면 거의 뭐 제로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도 보면 따라서 50 이하에서 6개월째 행보 중이죠. 산업 생산하고 선행지표인 PMI만 놓고 보면 이미 2분기 이상 침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침체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선행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침체로 가면 결국 제조업 실물 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시차가 3에서 뭐 4, 5개월 정도였는데 요즘은 워낙에 경기 사이클이 짧아져서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업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서비스 쪽인데 미국 경제 70%는 내수고요. 이걸 지탱하는 게 이제 서비스 PMI인데 이쪽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게 풀린 통화량 M2 때문인데 M2가 이렇게 계속 시중에 돈이 풍부하니까 계속 뭐 이렇게 돈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비도 계속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매 판매도 제조업 쪽 산업 생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제조업 부진이 전체적인 공급 축소로 연결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산업 생산이 이렇게 낮아지면 결국 뭐 공급 사이드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쪽은 뭐 이미 선행지표상으로는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미국 쪽 시장의 구루들이 빨리빨리 내려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요청을 했던 거죠.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소매 판매 쪽은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유동성까지도 줄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뭐 불확실성만 남는 거죠. 문제는 언제 터지냐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되면 소비나 주식시장이나 별로 안 좋을 게 분명하죠.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인데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이 FOMC 끝나고 바로 급락하고 반등했죠. 전고점이 3.5부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금리 내려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3.5까지 일단 저항선이라고 봐야겠죠. 금리는 내려가는 거니까 뭐 금리가 이렇게 지지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3.5까지는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일단 여기 고점인데 3.5까지 가는 동안 얘는 요 짧은 구간 동안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GDP가 워낙에 지금 나중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셉을 보시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도 많이 오버슈팅 수준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움직임 미국도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품 가격 뭐 에너지나 이런 쪽 하락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횡보하고 있고, 제조업은 7개월째 마이너스로 이미 선행지표는 침체고 말씀드렸고, 예측한 대로 그래서 은행 지수라든지 주식 아닙니다. 은행 지수입니다. 금융 지수고 중소형 지수, 그래서 상승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쪽에서 계속 최고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표는 PC, GDP, 부동산인데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조업 약세로 인해서 공급 사이드 문제로 나타날 건지,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쪽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월 의장의 급격한 자세 전환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품별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얘는 KR이는 기존에 하도 오래 유지해서 좀 틀었고요. SOL 얘는 이제 퇴직연금에도 있는데, 얘는 매수 매도하면 수수료 없는 건 다 아실 거고 넣었다 뺐다 해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KBW는 지역은행, 대형은행 신규 비중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형은행주 상승률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대형은행의 실적이 지난번에도 발표했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퍼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포함한 은행 지수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뭐 은행 지수에다가 많이 포트폴리오를 넣은 거죠. 지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비중 좀 늘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이제 일단 쌓여있는 돈은 정기예금으로 지난주만 해도 1년 정도 고점으로 봤는데, 이번에 분석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18개월 이상은 금리가 현 상황보다 올라오기 힘듭니다. 신규 자금은 나스닥 인덱스 쪽이고요. 변액 같은 경우는 뭐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살펴보면 M2인데, 이게 M2를 보시면 여기 이제 쭉 성장해 나가는 이 추세선이 있죠. 코로나나 뭐 이런 GDP나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정도 갔지만 결국 매크로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닙니다. 통화량이 내려오는 것하고 GDP의 평균적인 추세선하고 보면 이게 대략 2024년은 무조건 아니고요. 202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 후반, 아니 2025년 후반이죠. 이때쯤 돼야 뭔가 통화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통화량이 줄어들면 항상 경기 침체 위험도 있고요.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죠. 그러면서 통화량은 줄이고 금리는 낮추면서 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로우 패스라고 하는 거죠. 잘 될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3월부터 보면 PC 인플레이션이 3.6에서 뭐 3.7로 올라갔다가 요번에 3.1로 쭉 내려온 거죠. 이제 프로젝션대로라면 실업률도 3.8 쭉 높아졌다가 3월달부터 9월달 통화정책 SEP에서 높아졌다가 요번 12월에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추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잘 틀리지 않죠. 이제 통화정책을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2022년 3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코로나 올리고 자금 줄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실물 경제는 선행지표가 침체이고요. 미국 내수 시장은 여전히 호황인데 두 가지가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잘 분석해서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